아이들 버리고 전세금까지 들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신장 이식을 해달라니 너가 제정신이니? 그러곤 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엄마를 모른 척하는 불효자식이라고 소문을 내? 나 당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할 거고 지금 네 남편도 찾아갈 거야. 이번 사연은 어릴 때 가족을 떠난 아내를 다시 만나면서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결국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으며 양육비를 받기까지의 여정을 지나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때 자식을 버리고 나간 아내를 다시 만나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줄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서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풍족하진 않지만 저희 두 가족 발 뻗고 지낼 만한 작은 집도 하나 있었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이 끝나고 먼지투성이로 집에 돌아오시면 저 배고플까봐 항상 제 밥부터 차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정말 생각지 못할 때 오더군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연락이 왔는데 빨리 아버지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 얼른 책가방을 챙겨서 나오렴.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가방을 싸서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선생님은 택시비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택시비를 손에 꼭 쥐고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알 수 없는 표정을 한 고모가 보였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여기로 가라고 하던데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렴. 아빠가 일을 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어. 그래서 지금 수술 중인데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니 여기서 기다려보자. 아빠 죽진 않겠죠? 어떡해요? 저 아빠 없으면 못 사는데. 저는 수술실 앞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무심하게도 저에게서 아버지까지 빼앗가 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 살 수 없었기에 고모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모든 일이 너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고모댁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고모는 아버지와 제가 살던 집 전세금과 아버지 앞으로 나왔던 보험금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흔하지 않게 회사에서 위로금까지 주었다던데 고모는 쟤를 키운다는 핑계로 아버지가 남긴 유산 제 앞으로 나왔던 보험금과 위로금까지 모두 가져갔고 저는 땡전 한 푼 받을 수 없었죠. 고모 집에서 생활을 정말 지독했습니다. 처음엔 본색을 드러내지 않더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밥도 자기네 가족끼리만 먹고 방에 있는 저에겐 먹으란 소리도 안 하더군요.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뭐라도 꺼내 먹으면 왜 말도 안 하고 냉장고를 뒤지냐며 도둑놈 취급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려면 책값도 필요했고 교통비도 필요했고 용돈도 필요했지만 고모는 저에게 돈 한 푼 주지 않더군요. 저는 얹혀 사는 처지라 돈을 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배고픔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15살 성장기 남자애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에 먹을 것이 없으니 환장하겠더군요. 그때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제가 굶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 눈치채셨고 저에게 도시락을 왜 싸오지 않는지 물으시더군요. 누군가 저의 안부를 물어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고모댁에서 생활을 다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토닥여 주시곤 당신이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안타까워 하시곤 쟤를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먹었던 짜장면의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곤 2만 원을 저에게 쥐어주시면서 배고플 때 뭐라고 사 먹으라고 말하고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셨어요. 그 다음부터 고모가 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만날 김치에 콩자반이었지만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아마도 선생님께서 고모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종종 저를 불러 작은 일을 시키시곤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꽤 많은 돈을 주셨던 것 같은데 어릴 땐 어른은 당연히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선생님의 부담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단 생각을 합니다.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낮엔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모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 저에겐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니 할 수 있는 게 많더군요. 어린 나이에 일을 해서 돈을 버니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 같은 학교에 저와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놈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며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일하면서 단칸방 전세를 얻을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혼자라고 생각했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아 연애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연애는 정말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말을 했습니다. 있지. 나 너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데. 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 벌써 3개월이래. 뭐라고 진짜야? 많이 당황했겠다. 몸은 괜찮아?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 결혼하자. 결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나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고모에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고모에게 같이 찾아가 인사를 드렸지만 고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고 저는 고모를 찾아온 것을 후회하면서 다신 고모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어린 저희는 결혼식은 치르지고 못하고 제가 사는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와 마찬가지였고 아내 역시 가족들과 왕래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드는 삶이 즐거웠죠. 아내는 첫째 아들을 낳았고 아이 키우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돈 버는 것으로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고 가끔 아이를 돌보긴 했지만 거의 모든 육아를 아내가 했죠. 저희에게 연년생으로 아들이 한 명 더 생기면서 아내는 저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원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서 아이 2명을 돌보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겠어요. 그땐 저도 어렸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살림을 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난장판이 되었고 아이들은 지저분한 옷을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집안이 이게 뭐냐고 타박했지만 아내는 자기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의 냉전을 꽤 오래 갔고 저는 집에 최대한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젠 화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일찍 들어간 날 집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따뜻한 밥과 맛있는 요리가 되어 있더군요. 아이들도 뽀송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도 저와 화해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오면 먼저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오질 않아서 동네에서 아내와 친한 분에서 물어봐도 요즘은 잘 못 봤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자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불안해졌죠. 아버지가 갑자기 떠난 것처럼 아내 역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혼자 새벽에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니 아내의 물건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놀란 저는 옷장을 열어봤더니 옷장엔 아내의 옷은 전부 사라지고 저와 아이들의 옷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곳곳을 뒤기지 시작했고 신발장에도 아내의 신발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불현듯 통장이 생각나 통장을 찾아보니 통장과 도장이 모두 없었습니다. 아내는 7살, 6살 아이들은 남기고 저희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이었죠. 그때부터 너는 낮이 되기만 바랬고 아침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내에 대해 묻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아내와 같이 어울리던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옷이랑 짐이랑 다 챙겨서 사라졌는데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아이고 결국 일이 터졌구만. 자네가 날 찾아와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새댁이 종종 마을에 오는 야채 트럭 사장이랑 어울렸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과 가게 사장 사이인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상치 않은 사이 같아 보였지. 동네 여자들 사이에선 말들이 조금 나왔지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알긴 어려웠을 거야. 만두 가게 하는 사장님이 둘이 손잡고 가는 모습도 봤다고 하더라고. 둘이 만난 지 6개월은 넘었을걸. 요새 야채 트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동네에 오더니만 자네 아내랑 도망가려고 그랬나 보네. 아이들 딱 해서 어떡해. 저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집에 가니 아이들이 울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들 밥을 챙겨주곤 회사에 몇 일 결근한다고 이야기하고는 아내를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해도 성인이 가출한 걸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지도 않았죠. 아내가 집안의 모든 돈을 다 들고 도망가서 아이들 과자 하나 사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회사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회사에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제가 딱해 보였는지 사장님이 가부를 해주셨고 우선 그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아내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고 아내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만큼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현실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더군요. 아내가 집을 나가고 보름쯤 됐을까요?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준비를 잘하고 있냐며 이사 올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요. 이사 갈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사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애기 엄마가 이번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전세금의 반을 미리 땡겨서 보내줬는데 한 달 후에 이사 간다고 얘기 다 끝났어요. 바깥 양반은 모르고 있었어. 아,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나가기로 이야기됐다고 하니 나가야죠. 들어오실 분도 있다는데 피해를 드릴 순 없죠. 아이고, 어째 남편이랑 상의도 없이
이사 같은 큰 일을 결정했대. 애기 엄마랑 이야기 다 됐으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끊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내가 2달 전쯤 집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주택 대출이 조금 늦게 나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서 계약이 끝나는 2달 후에 이사를 갈 계획이니 전세금을 미리 줄 수 있냐고 물었다더군요. 전세금을 미리 주는 건 어렵다고 하니 사정하면서 일부라고 달라고 해서 마음씨 좋은 집주인께서 전세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아내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아이들과 저의 보금자리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촉박한 시간과 적은 돈으로 집을 알아보려니 정말 막막하더군요. 아이들은 어리고 가족이 없는 저는 아이들은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지만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수 없었죠. 아이들 걱정에 저는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고모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봐준다면 저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고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저의 부탁을 거절했고 저는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습니다. 지금 저에겐 고모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빌고 있으니 고모는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저에게 소금을 뿌리고 저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이들과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다닌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제 고민을 들으신 동네 형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아이들은 고아원에 잠깐 맡기는 것이 어떻냐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버리라고 하실 수 있냐며 저는 아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형님의 이야기는 아이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무 어리고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 집도 구하고 아이들이 커서 보살핌이 덜 필요할 때까지 몇 년 동안만 맡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이 됐지만 저에게 선택권은 별로 없었고 고심 끝에 보육원에 아이들을 보내도 괜찮은지 알아보기로 했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집 근처의 보육원을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도 보고 선생님도 만나봤습니다. 다행히 제 생각보다는 시설이 괜찮았고 선생님도 만나보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고아원에 잠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고 아이들에게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 말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엄마도 갑자기 사라졌는데 저와도 떨어져야 한다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가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 상황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서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네, 아빠. 엄마가 멀리 돈 벌러 가게 됐거든. 그래서 한동안 집에 엄마가 없을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일을 나가야 하니까 너희들만 집에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아빠와 떨어져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잠깐만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빠가 빨리 돈 벌어서 같이 살 수 있게 할게. 아빠 싫어. 우리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아빠가 주말마다 찾아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금방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조금만 참아보자. 저는 아이들을 달래 보육원에 아이들은 보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보육원 앞에 숨어서 한참 동안 멍하니 보육원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오직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었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동네에서 가장 싼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방이었지만 저는 돈을 최대한 아껴야 했어요. 전세금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전부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지만 고민했습니다. 회사 분들에게도 제 고민을 이야기하니 어떤 분이 주식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예금이 최고라며 주식을 하다가 폐가 망신한다고 말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주식이 뭔지부터 알아보기로 했고 서점에 가서 주식 관련 책들을 하나씩 사서 읽었습니다.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퇴근 후엔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내가 모르는 세계가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고 세상은 정말 크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요일엔 무조건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언제 같이 살게 되냐고 항상 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오는 일요일은 행복했지만 아이들과 헤어지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월급에서 방세와 식대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금하였고 점점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된 저는 주식을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우량주와 성장주를 골고루 구매하였고 주식을 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2년을 보내고 나니 저는 꽤 큰 돈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을 데려올 준비가 되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설픈 상태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가 다시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이랑 살만한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 구매했고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을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바로 케어 받을 수 있게 아이들 돌봐주실 분을 소개받았죠.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데리러 갔고 아이들도 드디어 집에 간다며 웃으며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희 가족은 집 근처 통닭집에서 닭 2마리를 사와서 통닭 파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뭉클해져 혼자 조용히 소주 한 잔을 하며 울었습니다. 아내가 거의 모든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갔을 때가 떠올라서 더욱 서러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들 돌봐주시는 이모님은 좋은 분이셨고 아이들도 빠르게 저와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니 아이들 걱정을 덜어서 그런지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생활이 안정되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아이들은 큰 이탈 없이 잘 자라 주었고 첫째는 공부 욕심이 많아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에 제가 대학원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추후에 무슨 연구원에 발탁이 되어서 외국에 나가더니 박사 학위를 받아오더군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영 공부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저를 앉혀놓고는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는 자신의 길이 아닌 것 같다며 장사를 하고 싶으니 대학교 등록금을 장사 미천으로 달라고 했죠. 저는 그래도 대학교는 나와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지만 둘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저는 우선 원하는 가게에서 일을 충분히 해보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배움이 짧아 아이들은 둘 다 대학교를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 제 마음처럼 되진 않더군요. 그래도 자기 삶이니 강압하지 않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가지고 있던 주식이 많이 올랐고 전에 사두었던 아파트로도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조금 받아 건물 하나를 마련했고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고모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고모와는 몇십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의아해하며 고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모도 많이 늙었더군요. 오랜만인데 잘 살고 있었니?
저야 뭐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그냥 저 하나 챙기면서 살고 있어요. 고모는요? 나야 뭐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아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사업을 한다면서 집안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가져가더니 폭삭 망해버렸지 뭐니. 이제 집도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들어보니 너는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고 큰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너희 집에 우리 부부만 잠깐 신세 질 수 있을까? 집이 좀 그러면 건물에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부탁 좀 할게.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어. 사촌형의 사업이 잘 안 된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어릴 때 저 밥도 안 주시고 아이들 잠시만 맡겨달라고 사정했을 때 매몰차게 쫓아내셨던 거 기억도 안 나시나요? 아니, 그땐 나도 살기 어려워서 그랬지. 그리고 내가 널 키워준 세월이 있는데 양육비를 늦게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닌 것 같은데. 양육비요. 저를 키워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비 이야기를 꺼내세요? 저 고모가 아빠랑 제가 살고 있던 집이랑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까지 다 가져간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참는 건 고모가 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고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신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얘야 조금만 더 내 이야기를 들어봐. 고모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제가 고모에게 사정하고 거절당했었는데 이번에 입장이 바뀌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돌아서니 이젠 정말 고모와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연락은 안 했어도 연락이 오자마자 만나러 나간 걸 보면 저는 고모가 아버지의 가족이란 생각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고모에게 연락이 왔지만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사이다 복수는 아니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 한 가지가 해결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어요. 현재는 아이들 모두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3명이나 생겼습니다. 가족이 많아지니 명절마다 북적거리는 게 좋았죠. 아이들도 다 컸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도 가끔씩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전에 살던 동네의 형님을 만나러 가면 아내에 대한 소식은 없는지 물었죠. 하지만 아내를 만날 기회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아내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부인이 동네 분에게 저희 아이들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거의 30년 세월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아이들을 찾는다고 하니 왜 찾는지 궁금했습니다. 동네 형님이 제 연락처를 알려주긴 힘들다고 했더니 자신의 연락처를 놓고 갔다면서 전화번호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해야 제 안의 응어리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혼자 전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어. 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거든. 나도 오래전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미안해. 미안해. 그게 다야? 너는 아들 둘을 남겨두고 전 재산을 들고 떠났잖아. 그것도 바람나서 도망가 놓고선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힘들고 혼란스러웠어. 우리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그땐 너무 어리고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아이들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아니, 꼭 아이들을 보고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염치 없는 걸 알지만 가끔 얼굴 보면서 살고 싶어. 아이들에게 꼭 내 말을 전해주면 좋겠어. 미안하고 보고 싶다고. 전부인은 지금은 야채 트럭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살고 있었고 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죠. 전부인을 만나고 오는 길 아내의 간절한 표정이 생각나고 아이들 낳아준 사람이란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생기없고 약해진 모습을 보니 아이들과 한 번은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니 아이들은 언제 엄마를 만났냐며 저에게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큰 정도 없고 딱히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더니 얼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과 저는 전 부인을 다시 만났고 전 부인은 계속 미안해했고 아이들 옷도 한 번씩 선물해 주더군요. 예전 이야기도 하면서 나쁘지 않은 만남을 갖고 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사람을 제가 계속 만나는 것이 실례인 것 같아. 이번 만남을 끝으로 저는 아내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만 전 부인과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만남으로 알게 된 것은 전 부인은 경제적으로 괜찮게 살고 있었고 지금 남편과 아이도 한 명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했던 건 자꾸 아이들이 건강한지 지병은 없는지 등 아이들 건강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 후 전 부인이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건강에 대해 물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전 부인은 이상할 정도로 끈질기게 아이들과의 만남을 원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2번 정도 더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어느 날 자신이 지금 아픈데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에게 신장을 이식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전 전부인이 30년 만에 연락한 이유, 그리고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죠. 아이들은 30년 만에 연락해서 무슨 소리냐며 모두 거절했다고 하는데 전 전부인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괜히 아이들을 상처받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죠. 아이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엄마에 대한 실망만 안겨주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전 부인이 너무 괘씸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양육비였습니다. 제가 이혼했을 때야 양육비 개념이 거의 없었지만 이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큰 범죄가 되니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사전 협의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내가 소송장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들은 이제 다 컸는데 무슨 양육비를 달라는 건지 어이가 없다. 내가 아파서 신장 이식을 부탁한 것도 전부 거절하더니 나를 더 괴롭혀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이들 버리고 30년 만에 나타나서 신장 이식.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당신을 만났고 당신이 한 행동들도 용서하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 상처 주고 뒤통수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나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소송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찾을 거고 당신 남편도 찾아가고 아이도 찾아갈 거야. 당신 남편은 당신이 바람나서 아이들 버리고 전 재산 들고 도망간 건 알고 있어? 아니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져. 내 아이랑 남편에게 이야기했단 바. 어차피 신장 이식도 안 해준다며. 그럼 그걸로 된 거잖아. 아니, 괜찮은지 아닌지는 가해자인 당신이 아니라 피해자인 내가 결정하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을게. 저의 단호한 이야기에 전 부인은 놀랐는지 얼마 후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곤 남편과 자신의 아이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3년치 양육비를 전부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 부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아이에게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래 기다려줄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했고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이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고 저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저희 손주를 키워주는 며느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아들 내외는 모두 사이가 좋았고 손주들도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는데 이건 모두 며느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었기에 저는 이 돈을 절반씩 각각 며느리에게 주며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며느리들은 너무 큰 돈이라며 받는 걸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냥 받으라며 줘버렸습니다. 얼마 후 전에 살던 동네 형님이 연락이 와서는 전 부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은 애들 양육비도 다 주고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떠들고 다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형님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망설여졌는지 저의 사정을 다 아는데 이런 헛소문이 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수소문하니 남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선생님의 부인 되는 사람의 전 남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 대개 부인이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녀서 찾아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혹시 저희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내가 독박 육아로 너무 힘들었고 월급도 잘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헤어진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나서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집에 있던 통장과 전세금까지 빼서 저랑 아이들은 길바닥 나앉게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아이와 남겨졌고요. 아내가 그때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힘들었다며 우는 모습도 봤어요. 말도 안 되는 말하지 마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몇 년 동안 고아원 생활까지 해야 했어요.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언제 전 재산 들고 나갈지 알 수 없으니까요. 돈 관리 잘 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과 이혼 과정이 담긴 서류들을 보여주곤 돈 관리 잘하라고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전 부인이 양육비라고 준 돈은 분명 남편 몰래 줬을 테니 분명히 돈에 구멍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죠. 얼마 후 전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지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내 아이들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는 걸 내가 그냥 보고 있을 줄만 알았냐고 화를 냈고 다음 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면 다음에 네 자식을 찾아갈 테니 그런 줄 알라고 말했죠. 그러곤 이젠 연락하지 말고 각자 살자고 말하고 전 부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전 부인이 제 앞에 30년 만에 나타난 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갖고 있었던 아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번 만남으로 한 번에 풀렸죠. 제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란 걸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전 부인을 다시 만난 걸 후회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사람이 행동을 나쁘게 했다는 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이란 걸 배웠고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잘 새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아내가 전 재산을 훔쳐 도망가서 힘들게 두 아들을 키운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이겨내시고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낸 사연자분에게 힘이 되는 말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